높은 정상에도 올라가 보시고 저 밑에 산 밑에까지도 내려와 보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무까지 가고 싶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주환 대표님이 도움을 주실 거죠? 네,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특강 잘 들어주시고 24년의 그 노하우가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주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까지 긴장을 안 하고 있다가 사랑합니다 때문에 갑자기 긴장이 너무 되네요. 저는 오늘 나만의 이커머스 시장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맡은 레어걸스 채널 운영 중인 이주한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한번 쭉 진행을 하면서요. 뭐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생태계, 리스크를 낮추는 장사의 시작까지 제가 1시간이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휴식하셨다가 그 뒤에 내용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뒷부분은 많은 예시들을 대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성공 사례들에 대한 어떤 예시들을 많이 들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어떤 조금 더 교육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런 강의의 어떤 질보다는 진짜 좀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활용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상점에 세팅을 하는 방법, 뭐 브랜드 만들기의 원포인트 이렇게 수업 내용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제가 잠시 한 10분, 한 5분 정도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카카오 프렌즈라든지 뭐 펭수라든지 뭐 베이프라든지 스타일란다 등등의 여러 업체 기업들과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OEM 및 ODM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 기획자로도 계속해서 한 5년간 시즌 기획자 또는 이제 브랜드 기획자로 운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160억대의 부채, 이거는 뭐 오래전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 6년, 7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굉장하게 부유한 집에서 살았어요. 앞에 비전을 보고 그래 그러면 이 큰 업체와 대기업과 손을 잡고 한번 사업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큰 대기업에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저한테 모든 부채가 투자의 명분 하에 사채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채를 그게 160억 정도 됐고요. 그걸 결국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리긴 너무 길지만 그걸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법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의 명분으로 들어올 때는 대표한테 연대보증 빚을 줘버려요. 대표를 좀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23억 정도 이제 빚이 저한테 온 거예요. 23억 정도 빚이 왔는데 보통들은 어떻게 뭐 투자를 받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저랑 이번에 뭐 중국에 다녀오신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누구한테 뭔가를 막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주면 좋지 받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 사람이 절실하고 막 절박하고 저희 직원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중국에 계속 거래를 했었던 제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래를 계속 해왔었던 중국의 각 지역에 다 직원들이 있었어요. 에이전시 직원들이 있었고 중국의 그 공장장님들이 또 다 있었어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나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알리기 시작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장님을 뵙고 한국에서 공장장님을 뵙는데 모두 들려왔었던 소리가 하나였어요. 당신이 힘들다면 우리가 다 해줄게. 그냥 제품이면 뭐면 돈 걱정하지 말고 다 밀어줄 테니까 말고. 공장장님들이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쪽은 거의 동대문 상가 한 채만 해요.
앞에서 막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걱정하지 말고 다 밀어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하늘이 도운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항저우 스지칭이라는 이제 도매 시장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굉장히 돈들이 많으세요. 그 중국에서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돈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몇백억 뭐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음료수들을 다 사들고 돌았어요. 거짓말같이 하루에 그냥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거래를 한 5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당신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떠한 물건이든 우리한테 다 넘겨줘. 그래서 한 곳의 사장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하나로 한 2억 또 1억 3억 한 사람이 하루에 17억이라는 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돈을 메꾸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개인 회생으로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전에 급여를 막 못 줬었던 직원들, 뭐 거래처들 이런 분들한테 그 돈으로 다 갚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쿠팡부터 시작해갖고 스마트 스토어 다시 원래 할 줄 알던 게 이런 이커머스 쪽 장사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성장을 해 오면서 여러 브랜드나 여러 기업들의 이제 어떤 기획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즌 기획 담당자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획들을 이제 하고 지금 현재도 도매 운영 같이 하고 제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한 사업에 몰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사업에 예전에는 막 엄청 열정적으로 나 무슨 기업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몇백억도 받아보고 막 이랬다가 지금은 한번 확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안 좋게 본다면 좀 열정이 식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법인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자리를 사내 이사로 다 돌려놓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즌 기획자들을 하고 현재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유튜브까지 이제 하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메모하지 말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다가 온라인 강의를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해서 소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유시장, 중국 이유시장도 혹시 아시나요? 이유시장에 이제 대표님들과 투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컨설팅 같은 거 이제 해주면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굉장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교육은 뭘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 많이 보시고 하면 뭐 다마고치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이런 게 나오고 절대 아니거든요. 교육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정말 다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것을 옆에서 코치자의 역할로 해서 어떤 사람들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자꾸 도와주고 제 얘기를 계속 떠들어드리면은 각자의 어떤 강점으로 이게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한 방에 한 포인트라도 자극을 받아 뛰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대표님들이 해 나가고 계시는 예시도 한번 들어드릴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혹시라도 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으로 뭐 링크를 전달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놔도 되고요. 하니까 그냥 계속 이 시간만큼은 각자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나 지금 환경이나 전부 제각각 다 다를 텐데 자기 생각에 맞춰서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이커머스에 관련된 분들과 항상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얘기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보통 300만 원, 어떤 분들은 월에 500만 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아마 뭐 미디어가 지금 이제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미디어를 보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그냥 부업을 해서 한 100만 원만 벌어도 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탁 판매나 구매 등 접근하기가 쉬운 돈만을 보고 사업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낮은 위탁 판매, 구매 등 이런 걸로 들어가셔서 굉장히들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몰입을 하십니다. 근데 절대로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 특히나 구매 대행 사업은요 상품을 파는 장사가 아니에요.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걸 장사라고 하죠. 근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누군가 걸 대신해주는. 그게 지금 저 한 10년 전에는 다모임이나 뭐 다음 카페에서 진짜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청소기라든지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구입을 뭐 100몇십 개, 200몇십 개를 한 번에 받아서 나눠드리고 했어요. 그런 게 구매 대행 사업인데 지금은 아무 상품이나 다 갖고 와서 사진을 퍼오고 해서 판매를 낚싯대를 이만큼을 던져놓고 얻어 걸리시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커머스라서 모든 상품을 팔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팔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굉장한 양날의 검인데요.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라고 왜 질문을 던지냐면요. 나는 월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아니야, 나는 월에 1억 벌고 싶어. 아니야, 나는 월에 100만 원만 벌고 싶어. 내가 벌고 싶은 목표에 따른 사업 방향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제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라고 표현했지만 예를 들면 편의점을 뭐 제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편의점, 나중에 꿈이 나는 이마트를 할 거야 라는 분이 편의점을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마트가 될 수 없어요. 이마트가 꿈이면 처음부터 방향성은 물류 시스템부터 그런 걸 배우셔야 되고요. 그냥 동네 장사 나는 100만 원만 벌 거야. 그런 편의점 하셔도 되는 거죠. 이커머스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요식업 쪽에서 지분 사장까지 이제 하면서 되게 유명했어요. 강남역에 맛있는 수다, 맛수다라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맛수다의 지분 사장이었어요. 내가 목표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하다가 터지겠지? 이거는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로또죠. 내가 맞는 설정한 목표 설정의 방향성대로 누가 얼마만큼 끈질기게 버텨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은 지속 성장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 반짝 내가 순간에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이커머스 사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2천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상품이 왜 팔리는지도 조차 모르고 그렇게 한번 맛본 판매자들은 계속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가끔 이제 저희 강의에도 오시고 저랑 같이 이유 투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업으로 유튜브에서 10,000명이 넘는 구독자의 채널을 갖고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매 대행이랑 위탁 판매 강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컨설팅을 듣고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강의 수익으로 겨우 유튜브 수익으로 버텨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업이란 거에 정의를 저한테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도 되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 쉽게 대답하면 안 되니까. 사업은 그래서 저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맞는 상품, 나와 맞는 타겟, 나와 맞는 판매 채널, 나와 맞는 시스템. 누가 여기서 이 상품이 잘 나간다고 막 그래도 제가 갖고 가잖아요. 안 팔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누가 여기 집은 진짜 별로래, 너무 별로래요. 여기 집은 뭐 물건도 안 맞추고 어쩌고 막 해. 근데 제가 그 동대문 매장에서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제가 주문할 땐 또 계속 맞아요. 이런 게 나랑 잘 맞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이게 중요하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제가
분명 나이도 훨씬 어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감히 그냥 제가 경력이 조금 더 오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 질문 이전에 나는 왜 이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꼭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커머스를 이렇게 전문직으로 전문가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커머스에 관련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장사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왜 이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해서 이 Y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뿌듯하고 했었던 일은 제가 도매 장사에 들어가서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모자가 동대문 전체가 그때 당시에는 5,000원, 6,000원이었어요. 모자 캡 하나에 5,000원, 6,000원. 그리고 번거지, 여름 번거지 같은 게 비싸야 8,000원, 9,000원이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디자인을 짜냈고 좋은 원단으로 막 갖고 와서 팔면 팔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5,000원, 6,000원에 팔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가치를 넣어서 만든 물건을 어떻게 1,000원, 2,000원 벌이를 하면서 이걸 팔지? 나는 싫어. 라고 해서 저는 남들이 6,000원 팔 때 12,000원에 팔기 시작했고요. 남들이 한 2,000원짜리를 저는 24,000원에 팔고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6개월 동안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6개월 동안 돈을 계속 못 벌고 하지만 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가치는 이거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예전에 유어스라고 동대문에 혹시 건물 아시나요? 유어스 건물 아시나요? 지금 현재 DDP로 바뀌었지만 유어스 건물에서 갑작스럽게 매장이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원도매부터 중도매까지의 모자의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일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인건비를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장의 공인비, 직원의 급여, 에이전시의 수수료, 인건비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가 제 철칙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비싸게 팔면은 공장장님들은 더 부탁해요. 조금 더 바느질 꼼꼼하게 해서 내가 1,000원 더 드릴게요. 500원 더 드릴게요. 제품에서 500원, 1,000원 높인다는 건 진짜 많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그때 공장 분들이랑 한국에 계신 이제 공장 분들이 다 저한테 도와주시면서 했었던 말이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공장에 와서 자기가 어떤 미팅을 하면서도 공임을 올려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공임을 올려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잘 팔았다고. 시장 전체가 시장가 형성된 금액이 쭉 올라가면서 공장들도 같이 공인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되게 허접한 그런 모자들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자수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원단의 모자를 전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너무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동대문 사람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왜냐면 동대문 사람들은 누구 잘 됐다고 무조건 배 아파요. 무조건 어떻게 신고할까 막 생각하고 막 매장에 진짜 실제적으로 막 침 뱉고 가고 그래요. 거기는 조금 기가 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또 매너 있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가 좀 드신 사장님 한 분이 이제 평화시장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이 이제 직접 찾아오셔갖고 되게 맛있는 과일이랑 이렇게 한 바구니를 사오셨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면서 되게 매너 있게 젠틀하게 당신 같은 젊은 사장들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가가 올라가 버렸다 라고 하면서 동대문 전체 중도매뿐만 아니라 원도매까지 전체 시장 형성가가 쭉 올라가면서 모자 양말 쪽에서는 이제 나이셀리스라고 하면 다 알게 됐고 결국에는 그 중국
상품권으로 이제 매각을 한번 했죠.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해서 아주 돈 말고 나는 다른 어떠한 걸 뭔가 조금이라도 변형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게 훨씬 더 예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보여줘야지 라던가 아니 어떠한 무언가를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 꼭 상품이라는 게 제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 형태도 다 상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 나는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공급자와 소비자, 즉 세상의 모든 재화와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장사로부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떠한 뾰족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또 뷰티 쪽이에요. 뷰티 쪽에 지금 K뷰티의 거의 선두주자가 있는데요. 그분 역시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장사를 배워야 돼요. 결국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결국 장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장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사를 이해하고 상품을 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현금이 순환되는 이상 장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현금이 순환되는 이상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보통 제가 이제 인체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 몸에서 혈액이 동맥에서 나가서 정맥으로 들어요. 동맥에서 나가서 정맥으로 들어올 때는 중간에 매우 얇고 벽이 얇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지나서 들어옵니다. 이때 현금이 나가면은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참고 기다려 줄 줄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겠죠.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조금씩만 돌아도 그냥 병들어 있고 힘이 없는 거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왕성하게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진입 전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현금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순환시켜주는 구조만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면서 만들어 주신다면 망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이든 되게 자신감 있게 해요. 왜냐면 대박 날 자신은 없는데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현금 순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진입 전이신 분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세요? 전부 다 뭘 팔아야 돼요? 라는 거예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완전 초보가 쉽게 팔 수 있는 상품은요 그런 거 없고요. 바로 팔릴 만한 상품 뭐가 있을까요? 뭐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추천해달라, 소모품을 팔고 싶은데 카테고리를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리스크 없는 시즌성 상품 키워드 뭐 이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이 시간이 지나고 가서 또다시 보실 거고요. 블로그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내용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잘 팔립니다.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무조건 리뷰 수가 500, 1000 이상, 500개 이상 됐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 5000개에서 7000개까지는 이미 판매가 되었다라는 상태고요. 뭐 10,000개도 팔렸다는, 우리 10,000개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진입하기 전인 분들은 10,000개만 팔아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 절대 없습니다. 다 잘 팔리고요. 사람은 어떤 결핍에 의해서 내가 너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내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나 이거 사면 조금 있어 보일 것 같아. 뭐 이런 경우에 가치를 위해서 사기도 하고요.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근데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게 난 너무 그냥 갖고 싶어. 왜 일본 같은 데 가면 패키지 이쁘게 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냥 사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든 물품들, 꼭 소모품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들 검색해 보시면 다 잘 팔려요. 예를 들면 어떤 악기에 뭐 이런 피아노 같은데 악기 안쪽에 무슨 부품이라든지 가구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전문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전부 다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아까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냐라고 또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나의 관심사,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랑 좀 맞는 거, 환경 등을 고려해서 카테고리까지만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예를 들면 의류면 의류, 패션이면 패션, 옷이면 옷, 뭐 모자면 모자. 해당 카테고리가 예를 들면 의류였다. 나는 의류 패션을 좋아해 라고 했으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수요도가 높은 상품군을 정하자. 패션이 마음에 들었다면 패션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정해 놓고요. 그 안에서 원피스가 잘 나가나? 모자가 잘 나가나? 양말이 잘 나가나?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상품군 내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정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양말로 정했다면 양말이라는 상품군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긴 양말이 있을 거고 짧은 양말이 있을 거고 무난한 양말이 있을 거고 튀는 양말이 있을 거고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면 저처럼 막 빨간 바지만 이런 거 좋아한다면 제가 오늘은 좀 긴장할까 봐 원래 입고 있는 스타일대로 왔어요. 괜히 막 이렇게 차려입고 보면 긴장할 것 같아서 뭐 이런 빨간 바지 좋아하면 빨간 바지 내가 해당하는 상품군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상품이 제가 왜 유튜브나 뭐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왜 내가 팔고 싶어하는 거 팔지 마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믿으셔도 좋고요. 바로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해당 상품군 내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정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팔고 싶은 걸 내 환경에서 가까운 거를 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팔아야 할지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 할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소싱해야 될지, 어떤 상품을 갖고 와야지 잘 팔릴지 다 잘 팔려요. 모두가 다 잘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느냐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하고 내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 정말 소싱은 내가 좋아하는 거 10만 주고요. 90은 어떻게 팔아야 할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스케이트를 다 타고 있어요. 최민정 선수도 보이고요.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보이죠? 다 똑같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비가 다 틀리고요. 타는 방식이 다 틀려요. 김연아 선수가 갑자기 뭐 민정아 너 스케이트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너 점프해야 돼. 쇼트트랙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 투자의 성향, 자본의 크기, 돈이 많은 사람들도 투자하는 성향이 또 조금씩 틀려요. 그런 투자의 성향마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판매 방식도 다 달라요. 위탁 판매가 있겠고요. 구매 대행이 있겠고요. 요즘에 많이들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다들 아시잖아요.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이런 사업들은 보통은 초보자 이제 사업을 진입하기 전에 이커머스 사업을 진입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처음에는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 유튜브를 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없는 구매 대행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해야 되고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커머스를 알면은 바로 다시 사입을 해야 된대. 사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제조를 할 줄 알아야 된대. 그 다음에 뭐 도매를 들어가든 절대 아니고요. 쇼트트랙을 타는 방식은 틀리고요.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타는 방식은 다 틀려요. 위탁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요, 상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깔아줘야 되고요. 또는 어떠한 공급처를 하나 뚫어갖고 거기 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독점을 판매한다든가 등등의 내가 어떤 콘텐츠 채널을 키워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 거를 전문으로 판다던가 위탁 판매하는 방식은 틀리고요. 구매 대행 사업은요, 낚싯대를 진짜 많이 던져줘야 돼요. 정말 많이 던져줘야 돼요. 프로그램 쓰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분들 중에서 아직 사업에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하게 난 구매 대행을 안 해봤는데 내가 사입을 한다고? 나는 사입을 안 해봤는데 내가 제조를 한다고? 이런 걱정 전혀 없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조의 방식은 또 틀려요. 사입의 방식도 또 다릅니다. 전혀 다 다른 분야니까 당연히 위탁 판매 구매 대행 하시는 강사님들도 그 전문가분들도 사입을 할 때 제조를 할 때는 배우러 오시는 거겠죠. 그리고 역으로 저도 요즘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판매 방식도 다 다르다. 그리고 초보자, 중수자, 고수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장사에서 초보, 중수, 고수란 없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방향성 잘 잡아놓으면 대박 나는 경우가 지금도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알아야 돼? 제가 이거는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넣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나를 알아야 돼.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해라고 얘기했더니 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만 나를 그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줘봐 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분석하는 제가 많이 쓰는 툴이에요. 대학교 수업이나 뭐 이런 데서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들어가면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셀프 수업 분석을 나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로 한번 빨리 말씀드릴게요. 수업 분석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수업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적으실 때 분명하게 노트북을 켜고요. 이렇게 뭐 보드에다가 적지 마시고요. 종이에다가 꼭 볼펜이나 펜으로 들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하게 냉정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를 적는 순간에 방향성은 다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정말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적는다면 방향이 너무너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부적인 요인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가 통제가 가능한 강점과 약점,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그냥 편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사실은 이커머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소구점을 찾는 거예요. 상품의 소구점들. 똑같은 이런 마이크라고 해도 이 마이크에 어떻게 해서든 장점, 강점을 갖고 와야 되는 게 판매자의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거부터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나에 대해서 강점, 내 자신을 잘 안다. 저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크게 성공을 해본 적이 있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제품 자체를 좋아한다. 라고 쓰는 순간에 생각했더니 저는 제품의 막 디테일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디자인을 내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서 ODM 사업을 좀 많이 줄였었고요. OEM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OEM 사업을 대폭 늘렸더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됐고요. 추진력이 매우 좋다.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감성적이다. 이성적이기도 하다. 둘 다 강점을 그냥 넣어봤습니다. 리더십이 좋다. 사업 경험이 많다. 많은 생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약점, 키가 작다. 돼지다. 예민하다. 추진력이 매우 좋다. 또 똑같은 게 또 들어갔을 거예요. 강점도 되고 약점도 되니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PC 능력도 떨어진다. 저는 굉장히 노력해요.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막 말하는데도 이것도 사실 막 그렇게 제가 능력치가 막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느려요. 말이 굉장히 느린데 아마 저희 직원분은 알 거예요. 말이 굉장히 느린데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민할 때 굉장히 불안해요. 대표직이랑 안 맞아요. 저는 참모직이랑 잘 맞아요. 그래서 업체에 기획을 맡아서 들어갈 때는 회장님들이 있고요. 밑에 팀원들이 있으면 데리고 이끄는 거 좋아해요. 위에 누군가 있어야 안정적인가 봐요. 대표장이나 저는 이런 거랑 전혀 안 맞아요. 자기 객관화가 뛰어난 것 같아요. 경쟁 의욕이 굉장히 낮습니다. 감성적이다.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배움이 느리고 크게 망해봤다. 외부적인 요인은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AI의 시대가 왔어. 증가하는 브랜드 시장.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위협. 아내의 넓은 이해심, 기회. 아내의 넓은 이해심도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위협, AI 시대가 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너무 빠른 시대의 변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리신다면 강점과 약점을 가로축에 놓고 기회와 위협을 세로축에 놓습니다. 그러면 SO 강점과 기회를 한번 나 혼자 막 종합해 보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이거랑 이거랑 막 짜맞추기 해보고 약점과 기회를 짜맞추기 해보고 제가 이거는 제 카페에 나중에 올려드리던가 아니면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걸 손으로 한번 꼭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뭐 하나 정도만 읽어드리면 약점이랑 위협을 한번 조합해봤더니 유튜브를 할 때는 키가 자꾸 돼지니까 반드시 앉아서 하자. 차라리 얼굴 없는 게 나을 것도 같다. 아, 이제는 차라리 얼굴 없게 텍스트로만 하는 스레드로 바꿔볼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PC의 능력을 계속 키워보자. 대표직보다는 나는 참모직이 맞으니까 기획자로 일을 하자. 리스크 없이 기획자도 뭐 몇 개월에 그래도 막 억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럼 저도 다시 또 직원들 씁니다. 전 제가 잘하는 부분만 하고요. 제가 이제 필요한 디자이너들을 또 써요. 예를 들면 뭐 3개월에 1억짜리 프로젝트를 받았어. 그러면 한 6, 7천만 원은 인건을 또 써요. 개인적으로. 말이 느리니 오프라인 강연은 피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SO에서 방향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W에서 성장,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ST 강점과 위협을 해놓으면 내가 극복을 해야 되고 목표를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무조건 나와요. WT, 약점과 위협, 여기서 이제 해결 방향, 중요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분석들을 해보셔서 내가 남들보다 글을 조금 더 잘 써. 아니면 글을 조금 더 쉽게 써. 그래도 내 장점이 모르겠어요. 절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커머스 사업을 장사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소구점을 못 찾는데 어떻게 이커머스 장사를 하시겠어요? 나부터 나는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 영상을 조금 더 잘 찍어. 나는 남들보다 양말이 더 이쁜 걸 잘 봐. 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한번 그냥 써보시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환경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 만들기. 저는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6살이에요. 근데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막 몸으로 자주 놀아주고 하니까 아빠 안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틀에 한 번 또는 집은 서울이고 또 아이들이랑 제 엄마랑 이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4번은 가는데 좀 제가 중국 출장을 갔다든지 뭐 이러면은 꼭 선물을 이만큼씩 사다 줘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딸이 한 번은 제가 중국 출장에 돌아왔는데 아빠 중국 내일 또 갔다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친구 토끼 인형을 좀 부족하대요. 3개가 부족하니까 중국 출장을 다시 갔다 오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한국에는 있지만 사무실에서 조금 이 업무가 좀 많을 때는 항상 인형을 사다 주고 뭐 선물을 사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또 제 나름대로 환경을 만들었던 거고 가끔씩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대표님 이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침에 나는 좀 뭐 늦게 일어난다. 아침에 뭐 빨리 일어나서 안 된다. 늦게 일어나서 안 된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에도 제일 상단에 맨 채널 첫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써있는 문구예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장 구성의 이해예요. 뒷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상점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상품을 진짜 잘 팔아서 단순하게 그냥 뭐 1,000만 원, 월에 500만 원 사업을 월에 500만 원 하려고 하면 뭐하러 사업합니까? 월에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하면 뭐하러 사업해요? 액수로만 따지면 적어도 3, 4년 뒤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내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해 나가면서 엑시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뒤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구성의 이해예요. 구성원의 분류, 공급처의 유통 단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조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원도매가 있습니다.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뭐 이웃시장, 광저우시장 이런 게 다 원도매죠. 그리고 중도매라고 하죠.
원도매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소매상에게 유통을 해요. 지금 현재로는 동대문에도 원도매가 있고 중도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동대문에 가시면은 뭐 APM이 있고, 뭐 유명한 뭐 DDP, 누조, 평화시장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시장이 원도매예요. 평화시장에 이제 저도 매장이 있고요. 평화시장에서 누존에서 평화시장에 가서 스카프나 모자를 사와요. 사와서 얼마 뛰기를 하냐? 1,000원 뛰기를 합니다. 평화시장이 더 싸다는 얘기죠. 2,000원 뛰기나 1,000원 뛰기를 해요. 평화시장에 이 얘기는 뭐 중도매상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으나,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짬뽕이 된 시대에 상관없습니다. 양말을 뭐 한 1,000원에 사와요. 그리고 중도매에서 2,000원에 팔아요. APM 같은 데는 막 3,000원에도 팝니다. 이게 바로 중도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소매상이 있겠죠. 중도매에서 사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조공장과 원도매 사이에는 왕도매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중국 후저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을 갖지 않고요. 창고에서만 광저우 쪽이랑 스지칭 도매에 물건을 뿌려준다고요. 이 말인 즉슨요, 원도매도 다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사업의 구조이긴 했어요. 어떤 사업자에서도 100%를 다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재고로 다 까입니다. 항상 20%만 내가 생산하는 거, 30%는 남들도 다 팔고 있는데 내가 조금 변형시킨 거, 나머지 50%는요 뭐 위탁 판매를 하던 단순 사입을 하던 하는 거죠. 쿠팡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이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만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하면요, 쿠팡이 직접 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의 한 10몇 %, 20% 정도는 쿠팡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요. PB 브랜드. 쿠팡의 PB 브랜드라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브랜드들 보면 쿠팡에서 직접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20%는 내가 생산하는 거, 30% 정도는 로켓 배송 사입하는 거. 로켓 배송 시스템은 파란색 딱지 로켓 배송은요 B2B 형태예요. 예, 쿠팡에서 사입을 해갑니다. 그 로켓 배송, 나머지 이제 50%는요 쿠팡 측에서 본다면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위탁 판매. 이렇게 이제 구성원의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굉장하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전체 시장 단계들이 다 믹스가 됐다는 겁니다. 제조공장이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소매상한테도 팔고요. 왕도매에서 제조공장과 협업을 한 뒤에 바로 원도매를 건너뛰고 중도매한테 넘기기도 하고요. 중도매에서 저희는 중도매에 있어요. 지금 디오트. 평화시장은 원도매고요. 디오트는 중도매예요. 그 자파 쪽은요. 자파 쪽은 제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물건을 직수입을 해서요. 다시 여기 원도매에다가 물건을 납품해줘요. 그럼 이 원도매에서 다시 이거를 중도매 상들한테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팔고요. 그거를 지금 직원분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한테 어제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에도 우리가 파는 양말들이 막 걸려있다고. 그거 저쪽에서 나가는 거 내가 이쪽에 넣어주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짬뽕이 돼 있고 믹스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인 즉슨 소매상들, 온라인 셀러들도 역시나 내 상품만 있다면 원도매든 중도매든 다 공급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메일을 하고 전화, 요즘 번호 다 있어요. 이메일 다 있고요. 오픈 채팅방 다 있고요. 전화해서 다 영업을 하면 됩니다. 셀러오션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도매국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시장 구성의 구성원의 분류, 판매자예요. 이번에는 내셔널 브랜드가 있고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내셔널 브랜드, MB 브랜드라고 해요. 제조업자 브랜드입니다. 나이키, 순창고추장, 아디다스 등등 나의 상표를 부착해서 내가 기획을 해서 내가 직접 판매까지 연결하는 이런 걸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프라이빗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의 종류는 프라이빗 브랜드는 PB 브랜드,
방금 말씀드린 쿠팡에서 유통업자들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도 여러 브랜드들을 팔고 있지만 무신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이런 걸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릭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데 제네릭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동대문의 브랜드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쿠팡에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앞에 뭔가 네임 명칭은 있어. 명칭은 있는데 듣보잡,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지네가 브랜드래. 그런 것들. 어딘가 상표가 분명하게 붙어는 있어요. 이게 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품이나 패키지에 분명하게 그래도 상호는 붙어 있는 게 제네릭 브랜드라고 합니다.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소매업자 브랜드예요. 그냥 뭐 개인 쇼핑몰들이 되겠죠. 지금 워낙 규모가 커졌지만 뭐 난닝구 다들 아시죠? 난닝구 많이들 들어보셨죠? 난닝구라든지 뭐 다바걸 뭐 등등의 이런 곳들은 개인 쇼핑몰이지만 자기네들이 다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셔널 브랜드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내가 자체 제작을 이루진 않습니다. 자체 제작까지만 동대문 사입이라든지 뭐 중국 단순 사입도 분명히 많이 하거든요. 상표 없이 팔기도 하고요. 이런 걸 스토어 브랜드, 어떤 간판을 달고 내 상점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상점 GS, 그건 오프라인 매장을 말하고요. 시장 전체에 노점상이 있겠죠. SB. 스트릿 벤더라고 해서 매장 없이 길가에서 판매하는 리어카나 트럭 매대 등을 말해요. 수요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서 이거를 팔고 수요층이 또 여기에 빠지면 또 다른 수요층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한 자리에 그냥 꾸준하게 자리매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 박스와 노점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잠재적 고객을 위해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노점상은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려면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구색이라는 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성장을 하려면 사람을 분명하게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시장 생태계 2에 ROW 도시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어벌스 온라인 그냥 이렇게 W 모양 같이 만들어보니까 생각은 온라인 W에서 정말 대충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흰색 박스는요 공급처, 소싱처,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곳이고요. 가운데 정삼각형은요 온라인 상점의 분포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분포를 해야 있나. 리어카나 트럭 매대, 뭐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나 뭐 이런 뭐 소소매라든지 브랜드 리셀러들이라든지 뭐 이런 상인들을 말하겠죠.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고 수요층에 몰려다니는 곳을 찾아다니고 키워드를 찾아서 막 다녀야 되는. 그리고 그 위에 그 옆에 온라인 시장 점유율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온라인의 실질적인 어떤 매출을 말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커머스 매출이 93조를 넘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한 100조 정도를 넘겠죠. 100조로 예를 든다면 파레토의 법칙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8대2의 법칙이에요.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 20%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뭐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백화점이든 어떤 사회 현상이건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장사를 진행했을 때도 분명하게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뭐 진짜 80대20이야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쉽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럴 때 선택권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하는 아주 작은 그 20%에 나는 답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80% 채워져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보시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의 80%를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스토어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조에서 4%를 지금 뭐 위탁 판매나 구매된 이만큼의 경쟁률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엄청 크죠. 4조 가까이 되잖아요. 4%면 4조 또는 뭐 4%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조가 될 수도 6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도 이 62%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셀러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하위의 80%인 분들은 1년, 2년 있다가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에이블리라는 플랫폼 아시나요? 에이블리 플랫폼이 급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하면서 쿠팡이 전체 1위 리텐션으로 따졌을 때 1위를 차지했는데 에이블리가 현재 2위가 됐어요. 그리고 무신사를 제치고 에이블리가 2위가 되고 무신사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은요. 매출은 에이블리가 무신사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오지만 에이블리 안에는 이런 위탁 판매 사입자들도 있고 단순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입자들 이런 스토어 브랜드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냥 막 갖다 파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리텐션이 3인데도 다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로 절반 이상의 차이로 무신사가 의류 쪽만 봐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 필요 없고 상품 구색이 필요 없고 마케팅이 필요 없는 지금 당장에 내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2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반짝 갑자기 뭐 진짜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가끔씩 드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업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업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저렇게 하면 돈 번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몰이 스토어 브랜드 이상으로 브랜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재적인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상품 구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채널의 믹스 소싱처 앤 판매 채널입니다. 앞에 박스는요. 지금 소싱처 우리가 물건을 계속 갖고 오는 것들이고요. 자, 오픈마켓이고요. 자사몰. 뭐 오픈마켓은 다들 아시죠? 오픈마켓은 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네이버 쇼핑에 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뭐 인터파크, 11번가, 뭐 SSG 너무 여러 가지 있고요. 자사몰이 있어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채널을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에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에 하도 쿠팡에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쿠팡만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롯데온 자사몰로 만들어서요. 카페 24를 통해서 자사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공동구매, 인스타그램, 블로그, 오픈 채팅방에서 공동구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카페에서도 뭐 맘카페뿐만이 아닌 여러 뭐 보드면 보드, 등산이면 등산 이런 데서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라고 그러면 작은 채널 아니야? 공동구매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상품 잘 터졌을 때는요. 그래도 적어도 못해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하는 게 공동구매 채널이고요. 와디즈 텀블벅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 채널이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결이 진짜 요즘에 펀딩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에 와디즈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자세하게 써놨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형 플랫폼들 뭐 무신사, 에이블리, 뭐 W컨셉 이런 데에서 다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몰이 있고요. 복지몰, 뭐 기업 복지몰 이런 데 들어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라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이상 저 나이 때부터 위로는 항상 가장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이 지금은 라이브 채널이에요. 한창 홈쇼핑 저도 이제 며칠 뒤에 저도 강연을 안 하다가 롯데 홈쇼핑의 MD들 이제 교육을 하러 제안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가게 됐는데 이 홈쇼핑을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하듯이 했었던 세대가요.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TV를 켜놓고 홈쇼핑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튜브라든지 그 틱톡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틱톡은 그런 연령층이 있나? 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많이들 저희 매장에서도 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 있나 봐요. 그리고 그립이라는 채널도 있고 이 라이브 방송이 50대, 60대 뭐 시니어층한테는 가장 편안한 그리고 마진율이 남들이랑 경쟁 없이 진짜 정말 비싸게
순간적으로 쉽게 팔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저조차도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한 7월 달부터 꼭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막 800원짜리, 700원짜리 막 양말 같은 거 막 팔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쇼핑앱 오레이즈 제이슨데 이거는 뭐 폐쇄물이랑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중고 마켓, 당근 마켓, 번개장터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뭐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 이커머스라고 해서 이커머스에 이제 막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오프라인 상점에도 우리는 우리 상품만 있다면 물건을 납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순환으로서 내가 내 상품을 파는 거에 집중을 하지만 한 부분은 오프라인 상점으로 납품을 해도 이쪽에서 현금 순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마트에도 내 상품만 있다면 1인 기업도 상품 기획서하고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갖고요. 팝업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머그잔 한번 코스트코 같은 데다 제안을 해서 넣으면요, 팝업 3일 동안 6,000개 나가고 다시 앵콜 들어오면 또 다시 넣으면 2주 동안 12,000개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팔려요. 내 상품만 있다면. 근데 내 한 상품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근데 중국 시장을 활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국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국내 생산을 굉장하게 집중하고 있다가 거의 다 이제 중국 쪽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국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80%는 지금 중국인데,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남들이 막 흔하게 갖고 있지 않던, 예를 들면 지금 의류 쪽, 패션 쪽 하시는 분 계신가요? 패션 쪽 안 계세요? 패션 쪽에 대한 얘기만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의류 같은 경우도요, 중국에서 코트를 하나 뭐 2만 원 주고 내가 사와요. 단추만 바꾸면 돼, 한국에서. 시아게집이라고 해서 단추만 톡톡톡톡 바꾼 다음에 라벨 뒤로 달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만 변경 안 하면 돼요. 원산지 중국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한글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일부러 안 했어요. 원산지 중국이라고 써놔야지 다시 중국에 팔 때 중국인들이 못 읽어요. 한글로 원산지 중국이라고 써있는 걸 중국인들은 못 읽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안 쓰는 이유입니다. 저희 양말 패키지 되는 거에서 저희는 중국에서 갖고 와서요, 모자를 중국에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도 팔고요, 홍콩에도 팔고요. 원산지 중국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트코나 막 이런 데도 이제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고요. 내 상품만 있다면 거기에 그냥 아주 간단한 라벨 작업인데 라벨만 달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상품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소구점을 만들어주고요. 상품명 하나만으로도 이따가 예시들 보여드릴게요. 상품명 하나만으로도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슈즈라도 간호사 슈즈, 똑같은 슈즈인데 무슨 슈즈, 이 사람이 신을 수 있게, 저 사람이 신을 수 있게 분명하게 다 정할 수가 있거든요. 홈쇼핑이나 뭐 편의점, 제 친구는 이제 한 10년 전에 아버님이 돈을 많이 빌렸다고 돈을 못 받았는데 양재동에 편의점을 대신 받았어요. 편의점을 대신 받아서 그 편의점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안 된대요. 제가 중국에 데리고 갔어요. 야, 여기서 이거 뛰어가서 너 영업해. 죽게 때문에 영업해. 저는 진짜 한 시즌에 10만 개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미친 듯이 105일이면 105일, 시즌성은 105일이 딱 판매가 좋은 시즌이거든요. 여름 상품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3월 초, 2월 말부터 해갖고 5월 말, 6월 초까지만 나가요. 여름 상품이 7월, 8월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6월 초중순까지 어떤 상품이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로직에 의해서 7월, 8월에 조금 더 나가는 거지. 왜냐면 반팔티를 사실 때도 보시면은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다 사놓으시지 한여름에 막 반팔티 많이 안 사요. 패딩도요 10월, 11월까지만 사지 12월부터는 안 팔려요. 다 세일 들어갑니다. 패딩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네, 춥네, 신상들 많이 나오네, 그 시즌에 사놓지 1월 달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있는 거 있지. 이게 시즌성 상품 팔 때는 진짜 나는 10만 개 팔게 라고 생각하면 105일을 저는 다 쪼개요. 24시간 곱하기 105일 뭐 2,000몇백 몇 시간,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엄청 예민해져요. 엄청 예민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30일이 지났는데 이거밖에 못 팔았어? 그럼 바로
저는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 하라주쿠 같은 데 가서 막 영업해요. 명함 다 뿌리고요. 제품 샘플 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에이전시한테 연락해주세요. 그러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 도매장 다 돌아다녀요. 어떻게든 10만 개를 팔아요. 혹시나 못 팔았다 그렇게 하면 8만 개라도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속이 좀 후련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팔아 그랬더니 이제 갖고 와서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전국 편의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끌고 영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편의점을 안 하고 크게 창고 운영하면서 양산 우산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신 분들도 이커머스라 그래서 너무 제한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이커머스에서 충분히 확실하게 판매하면서 현금 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싱처도 나의 판매 채널이다. 언제든지 중국에서 사와서 중국에다 팔면 돼요. 저도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 도매시장에서 다시 팔아요. 중국 도매시장에서. 타겟에 맞는 상권 조사, 수요층이 모여있는 곳은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요.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요것만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BEP, 손익분기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시작 전이신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쁜 거 이게 얼마일까? 이거 얼마에 팔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에 대한 사업에 딱딱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00원짜리를요 10,000원이 팔았어요. 얼마가 남을까요? 7,000원이죠.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수료, 어떤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3,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은 7,000원이 남아요. 근데 장사의 개념에서는요, 그래서 몇 개를 사왔는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사입해왔는데, 한 매장에서 칼라벨로 3개씩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공장에서 이거는 100개를 만들어야 된대요. MOQ라고 하죠. 미니멈 수량 100개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3,000원짜리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30만 원이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갔어요. 30만 원이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갔다면 내가 3,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요. 30개를 팔았을 때 나는 벌지도 까먹지도 않은 상태가 돼요. 난 30만 원을 투자해서 3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럼 빵원. 이게 바로 BEP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31개를 팔았네? 10,000원 벌었네요. 32개를 팔았다면요 2만 원 벌고 33개를 팔았으면 그때 3만 원을 번 거예요. 그쵸? 이 BEP를 반드시 그냥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얼마에 팔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BEP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야 정말 리스크 없는 제가 채널들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생각해요. 시장 형성가 내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얼마구나. 이거 그럼 몇 배로 팔면 되겠구나. 등등이. 그래서 몇 개 이상 팔면 되지? 실전적으로도 제가 어떤 걸 리오더를 치는데 이번에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모자를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동대문 경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저희도 오픈한 지 이제 한 9개월 차 됐는데 그래도 지금 불경기에 굉장히 흑자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흑자는 보고 있고요. 이거 몇 개 딱 이거 막 둘이 계산해갖고 이거 4만 한 40 몇 개만 팔면 본전이다. 생산하면 되겠다. 그러고 그냥 생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장사할 때 저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무조건 메인 판매 채널 하나 그리고 서브 판매 채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인 판매 채널의 조건은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그리고 패널몰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오레이즈 이런 곳은 팔로우들이 몰리거든요. 그래도 내 상점을 누군가 팔로우를 하면 내가 어떤 신상품을 냈을 때 그 고객한테 그래도 한 번씩은 노출이 돼요. 또는 내 자사몰에서 회원수,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 유튜브에서 구독자,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메인 판매 채널.
서브 판매 채널의 조건은요, 마진이 적어도 수요층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들면 쿠팡이 대표적인 예시죠. 쿠팡 로켓그로스 판매나 뭐 이런 거는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아니에요. 사람을 절대 못 모아요. 한 번 사면 끝. 재구매율이 있으면 다행. 오 땡큐. 수요가 몰려 있는, 마진이 적어도. 메인 판매 채널은 BEP를 도달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자사몰에서 내가 회원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요, 내가 신상품을 냈을 때, 또는 내가 나 그냥 이거 만들고 싶어, 나 이거 하나 만들고 싶네, MOQ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100개래요, 1000개래요. BEP 계산해갖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사몰 사이트에서 일주일간 신상품 5% 할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그때 훅 하고 몰려서 팔려요. 그러면 BEP에 벌써 도달을 한 상태로 뒤에 100원에만 팔아도 이익인 거예요. 메인 판매 채널은 BEP를 계속해서 빨리 도달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서브 판매 채널의 조건은요. 자, 식당을 예로 들면요. 식당 장사를 할 때 식당에 테이블 순환이 빨라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개를 내가 가져왔어요. 마진이 좀 적어도 홍보 효과도 있고요. 내 브랜딩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BEP를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해하시기 쉽게 극하게 얘기하자면 100원씩만 남기고 이쪽에서 판매를 막 50개를 했어요. 나는 이 상품을 100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100개의 상품을 만든 게 아니고 50개밖에 안 만든 거니까 31개까지 안 팔아도 돼. 여기서는 10몇 개만 팔면 돼요. 그렇게 한 번에 훅 팔아놓고 또다시 리오더, 그 다시 또다시 리오더. 누가 많이 상품을 옆으로 숨쉬게 해주고 계속 순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1000만원, 2000만원 벌 때 나는 6000만원, 7000만원을 버는 사업의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이 자리에 이제 저보다 또 뭐 오래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지금 좀 더 딥하게 사업을 많이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BEP를 활용한 안정적인 또 다른 방향은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예를 하나 지금 들어드릴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지금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리고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저랑 이제 EU 투어 4기에 이제 참여했었던 대표님인데요. 와디즈나 이런 곳에서 대박이 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 나려고 절대로 이거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해서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블로그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광고비 태우고 하면은 몇 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랑 저랑은 그냥 돈 여기서 안 벌어도 돼. 그냥 BEP만 찍자.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상세 페이지 이 선글라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 하나의 상품이 500개를 생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00개를 생산하셨어요. 500개를 생산했더니 다 500개를 내가 쓴 비용에 녹여봤더니 제품 한 개당 펀딩 한 번으로 그냥 올려놓고 펀딩 한 번으로 이 와디즈라는 거는요 명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내 지인한테 갑자기 나 이것 좀 사줘 이게 아니라 알림 설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펀딩이 시작되기 전에 알림 설정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야 너 내 제품 안 사도 되니까 알림 설정을 좀 해줘. 알림 설정 그냥 버튼만 눌러줘. 그건 바람 잡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대문 도매에서도 시장을 나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픈을 하거나 막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이들 하는 게 오픈한 매장이라든가 앞에 누가 주문도 안 했는데 짐을 이만큼을 싸놔요. 봉다리를 막 싸놓습니다. 바람 잡으려고. 지나가면 손님들이 여기 장사 잘 되는 집인가 보다. 이거 얼마예요?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알림 설정 숫자가 지인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나중에 이걸 하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해서라도 제 채널에서라도 저 아시는 지인분이 이거 하시는데 해서 같이 알림 설정 막 늘려놓다 보면요 1차적으로 이제 인원이 모이면 추후 2차적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림 설정을 누르게 돼 있어요. 3차 타겟, 4차 타겟까지 번져가서 알림 설정을 누르고 펀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펀딩을 할 때 시작할 때 혜택을 준다면
사람은 사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죠. 누구라도 빨리. 근데 가격 설정을 제가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시면 이 가격 설정보다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여기서 한 두세 배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그리고 와디즈 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4,000원짜리 물건 내가 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250만 원이 됐어요. 250만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와디즈의 10%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225만 원 정도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129개 정도가 나갔으니 주머니 속에 25만 원이 들어왔고, 뒤에로는 이 선글라스가 370개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서 이 한 상품만 한번 정확하게 팔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백화점들에 들어가 있는 안경 편집샵에 입점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를 잘 판매하고 있는 쿠팡 판매자들이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한테 계속해서 제안을 넣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떻게 하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죠. 와디즈 펀딩 500% 달성 막 이러면서 올려놨습니다. 한 상품만 팔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죠. 리스크 낮은 안정적인 사업의 구조. 나만의 상품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이런 거 전혀 남들이 그걸로 돈 벌었다고 해도요, 못 벌어서 그냥 강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업으로 유튜브만 하세요, 다들. 네, 그런 거 안 믿으셔도 되고요. BEP 계산의 생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판매 채널과 서브 판매 채널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팔자. 이커머스 사업은요, 하나만 팔아야 돼요. 내가 여러 개를 팔 수 있어요. 모두한테 팔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만 팔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경력 무관합니다. 이 하나만 잘 팔면요,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내 가치만 올려서, 제가 오늘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나만 팔아서 지금 잘 된 사례들, 하나만 현재 팔고 있어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들 등등의 모든 예시들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요. 경력 무관해요. 초보, 중수, 고수 없어요. 진입 전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무관하니까 그러고 나서 엑시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엑시시라고 하는 게 뭐 100억, 200억, 300억대 매각, 뭐 1000억대 매각, 이게 엑시시 아니라요. 그냥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사람을 모으고 있는 채널이 있다면, 이거를 사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사이트를 사와서, 내가 이 브랜드를 사와서 이 고객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냈을 때 바로바로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을 써서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해서 뭐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하는 게 인건비가 더 아깝거든요. 그냥 누가 나 한 10,000명 정도 모아 있어요. 1억에 판대 사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나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사가고 있어요. 이런 사이트. 나중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뭐 브랜드 매각 또는 사이트 매각, 뭐 이런 거, 사이트 판매 이런 거 쳐보면 여러 또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적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뭐 찜수가 몇 개고 몇 개면 뭐 900만 원, 뭐 1,2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도 벌면서 판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팔 줄 알면 다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팔면 내가 어디다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왜 잘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뭘 팔아야 되지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원하는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파느냐, 이것만 지금 시간까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엔 이제 예시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